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제대로 구원받은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에는 그저 말 한마디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영원한 것도 없고 사람을 완벽하게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됐는지, 그리고 인생을 구원받았다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주 희미했어요. 머릿속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건 부모님이 자주 싸우던 모습뿐이었죠. 큰 소리로 다투고 화내던 모습과 그 속에서 울던 어머니의 얼굴만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후 어머니는 저를 혼자서 키우시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셨어요.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새벽이면 신문 배달을 나가시는 등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던 모습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던 꽃을 닮은 어머니의 얼굴은 저를 키우면서 나날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랑 살아서 너무 행복해. 엄마가 웃으면 나도 절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웃어줘. 알겠지? 우리 유나가 있어서 엄마도 너무너무 행복해. 유나는 엄마의 행복 자체야. 유나가 있어서 엄마가 살 수 있어. 고마워, 딸. 어머니 혼자 외벌이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저는 삐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누구보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웃음이 많고 밝은 성격 덕분에 항상 제 주위는 친구들로 북적였어요. 학교 행사를 할 때마다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었고 담임 선생님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은 저를 항상 반장으로 세우시곤 했습니다. 그런 저도 딱 하나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친구들이 아버지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행을 다녀왔다 등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부러워지곤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못내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서운해하고 속상해하실까봐 겉으론 티를 내지 않았어요. 이처럼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배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열심히 사귀고 무엇 하나 소홀하게 하지 않았던 저는 좋은 성적으로 간호대학에 진학했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선배들의 심한 텃세와 말도 안 될 정도로 엄격한 규율, 반복되는 군기 문화에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고 있어도 선배들이 부르면 튀어나가서 집합을 당해야 했고 선배들의 물건들까지 일일이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대학생인지 군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결국 1학년 1학기를 마치기도 전에 저는 자퇴를 결심하고 열심히 반수를 준비해서 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 자퇴와 반수를 마음먹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오로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 무서워. 내가 자퇴를 했다가 반수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 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 나는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 유나야, 엄마는 널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아는 유나는 뭘 해도 잘 해낼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렴. 엄마는 네가 뭘 선택하든 네 편 들어줄 거고 네 옆에 있어줄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응원 덕분에 밤낮 없이 도서관에 틀어박혀 열심히 공부했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날 믿어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수에 성공한 저는 반수를 준비할 때보다 몇 배, 아니 몇백 배는 더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동기들과 경쟁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노력을 한 끝에 저는 전문의 과정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전공을 선택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소아과로 자연스럽게 기울었어요. 누구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저는 몸이 아픈 어린 환자들에게도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출산 시대라 소아과는 돈이 거의 벌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저는 제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지인이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아유, 소아과 정말 말도 안 되게 돈 안 되는 곳이야. 요즘 소아과 전문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괜히 나오는 소린 줄 알아? 너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정말 후회할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피부과나 성형외과, 아니 차라리 내과 쪽으로 가보는 건 어때?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는데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더욱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안 한다고 나까지 발을 빼버리면 아픈 아이들은 어디로 가? 어디서 치료를 받아? 해마다 소아과가 없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 잃는 아이들도 있어.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같이 소아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은 꼭 필요해. 돈도 좋지만 나한테는 사람이 먼저야. 저는 아이들의 키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료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좋은 의사가 되어야겠다 다짐했고 면접을 몇 번이나 본 끝에 동네 작은 소아과의 페이닥터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소아과 페이닥터의 수입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적었어요. 진료실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어줄 때는 마음이 따뜻했지만 통장을 확인하면 늘 한숨이 나왔어요. 한 달 월급이 간신히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이자 정도를 메우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끼리 모여 저축이나 재테크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자연스레 말을 아끼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해도 대형 병원에 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나 요즘은 피부과 성형외과가 대세라는 말이 오갔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소아과에 남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쏠려 다른 과로 쌩안이 옮겨버리면 그건 나름대로 후회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걱정과 달리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저를 버티게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의전원 시절 만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셨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웃긴 거 하나 이야기해 줄까? 네가 내 첫 번째 여자친구야. 에이, 거짓말.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이런 걸로 거짓말 친 사람이 있어? 우리 부모님 내 친구들 붙잡고 한 명 한 명 물어봐. 나 정말 그런 건 생각도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 의전원 와서 나 겨우 숨 돌리고 그러다가 너 만난 거지. 나는 네가 첫사랑이라 누구보다 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신입생 때 만난 저희는 서로에게 많은 의지가 되어줬고 늘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다독여줬어요. 그렇게 연애를 한 지 벌써 9년. 저희는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소홀하지 않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와 똑같은 의사였지만 역시 저와 비슷하게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과로 같습니다. 바로 중증 외상센터였어요. 전국에서 중증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의 비율이 아주 적은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힘든 일은 모두 도맡아 하지만 정작 벌이는 정말 적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인상을 쓴다거나 힘든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외상을 입고 와서 수술을 받고 건강해지는 환자들을 보면 그렇게 보람찰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고생을 사서 하면서도 의사라는 직업의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우 시간을 내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손에 작은 반지 하나를 끼워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있잖아, 우리 결혼하자.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너를 만나면서 느꼈어. 내 옆자리에는 평생 네가 있어야 한다는 거. 비록 멋들어진 프로포즈는 못 해주겠지만 나랑 결혼해줬으면 좋겠어.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대. 나는 눈치도 못 채고 있었네. 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는 네 존재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해. 우리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옆에 있어주면서 행복하자. 저는 그 말에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 만나며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무엇보다 서로를 가장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한다는 건 이렇게나 가슴이 벅찬 일이었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던 날 어머니께서는 예비 신랑을 보고서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비 신랑이 어색하고 서툰 미소로 인사를 드리자 어머니는 다정한 눈빛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신랑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셨어요. 유나랑 10년 가까이 만났다고 했죠. 아마 우리 유나랑 결혼하면 매 순간이 행복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애교도 많고 밝고 긍정적인 아이라 같이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거든. 맞아요. 게다가 가끔은 동갑이지만 누나같이 듬직할 때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유나한테 많이 배웁니다, 어머님.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한 듯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은 중요하지 않으니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달라고 하셨고 예비 신랑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제 옆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했어요. 그 분위기 덕분에 저도 긴장이 조금 풀리고 마음이 놓이며 속으로 이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댁 쪽 반응은 저희 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지만 절 바라보는 눈빛은 미소와는 달리 몹시도 차가웠어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완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체할 것만 같았죠. 예비 시아버지는 식탁 건너편에서 저를 빤히 응시하시며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불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비 신랑은 즐겁게 밥을 먹고 있었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쳐다만 보고 계시니 그 자리가 가시방석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말을 붙이셨어요. 유나 씨는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했죠. 어린 시절이 많이 고달팠겠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혼자서 키워주셨어요.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께서 그래도 사랑으로 키워주신 덕분에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유, 여자 혼자 재혼도 안 하고 키웠을 텐데 별 문제 없이 자랐을 리가 있나? 아가씨도 우리 기훈이랑 같은 의사라고 했죠. 우리 기훈이는 외상외과인데 아가씨도 외상외과인가? 아니면 피부과 성형외과? 돈은 많이 벌어요? 저는 소아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벌이가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어머, 아니 그래도 요즘 저출산 시대다 뭐다 해서 소아과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차라리 내과나 그런 걸 하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뭐 무료로 건강검진이라도 받으러 갈 수 있을 텐데 소아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의사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했는데. 소아과라서 주로 아이들이 많이 오지만 기본적인 검사나 예방접종 같은 건 성인분들도 가능하세요. 실제로도 종종 내원해주고 계시고요. 언제든 편하게 오시면 검진 같은 건 도와드릴게요.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활짝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 한켠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걸 물어보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어진 대화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니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하고 싶었는데 이런 변수가 생기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불편한 인사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속 없이 옆에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떠벌거리고 있는데도 귀에 들리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힘든 몸을 겨우겨우 이끌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제게 다가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묻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예비시댁 쪽에서는 뭐라고 하셔? 너 이쁘고 착하다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분위기가 달랐어. 나를 딱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힘들게 자랐을 거다. 왜 소아과에서 근무하냐? 페이도 안 되는데. 의사 며느리 덕보려 했다 어쩌고 저쩌고 오늘 대화가 이게 끝이었다? 그래? 아이고 의외네. 우리 딸 이쁘다고 아주 버선발로 반겨주실 줄 알았는데 너희 연애도 오래 했다면서. 그치. 그런데 정작 얼굴 뵌 건 오늘이 처음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일 수도 있고. 엄마도 결혼할 때 이런 기분이었어? 막 불안하고 잘 안 될 것 같고. 오늘 인사만 다녀온 것뿐인데도 가슴 한구석이 왜 이렇게 아린지 모르겠어. 요즘 사람들은 둘만 좋으면 됐지. 그러고 생각들 한다지만 사실 무조건 그런 것만도 아니기는 해. 아유, 만약 정 아니다 싶으면 발 빼도 좋아. 네가 결혼을 물은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전에도 말했지.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무조건 네 편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깊게 생각을 하다가 예비 신랑에게 제가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부부가 될 사이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견해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갈라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묘하게 마마보이 성향을 가지고 있단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며 제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불안해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너 마음에 들어 하셨어. 만약 결혼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내가 기꺼이 방패가 되어 줄게. 정말이지? 나한테 정말 약속할 수 있어? 당연하지.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올리면 내 가족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건데 내 식구는 내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아주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사나이는 한 번 뱉은 말 꼭 지키는 거 알지? 조금 허풍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진작에 마음을 털어놓을 걸 괜히 혼자서 소가리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걱정을 접고 예비 신랑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어머니 다음으로 제가 제일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예식장을 알아봐야 한다고 하길래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견적을 뽑아봤어요.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자가도 갖출 건 다 갖춰져 있는 소형 웨딩홀을 예약하고 싶었지만 예비 신랑은 무조건 호텔 웨딩홀이나 대형 예식장을 선호했어요. 드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드레스 욕심은 크게 없어서 저렴하고 심플한 드레스를 생각했는데 예비 신랑은 무조건 유명 브랜드의 신상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고 박박 우겨대더군요. 자기야, 어차피 결혼식은 한 번 하는 거잖아. 나는 크게 욕심 없어.
그냥 우리가 결혼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하는 거지. 나는 저렴하게 해도 되니까 제발 우리 돈 좀 아끼자. 이럴 때 돈 좀 써보는 거지. 왜 자꾸 돈을 아끼려고 해. 걱정하지 말고 팍팍 써. 신부는 결혼식 날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스튜디오 촬영도 초호화 패키지를 원했고 신혼여행도 가까운 동남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원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다 추가해서 견적서를 받아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니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가 되었더라고요. 그 액수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크게 지출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예비 신랑은 어차피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으로 부족한 돈들이 다 메꿔질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자꾸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했어요. 우리 그냥 결혼식 하지 말고 조촐하게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웨딩 반지나 맞출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깨져. 차라리 우리 이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사자.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결혼식을 하지 말자는 말이야? 절대 안 돼. 우리 가족이 경조사비 뿌린 것만 해도 얼만데. 우리 집은 나 하나뿐이라서 뿌리고 다닌 거 지금 다 걷어들여야 한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노웨딩은 절대 반대하실 거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연애할 땐 이런 문제로 싸운 적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에 들어가니 하루가 멀다 하고 언성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결혼 준비라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어지니까 그냥 지치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기점으로 저희는 조금씩 서로에게 소홀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형식적인 안부만 주고받았고 얼굴을 보면 싸울 것 같아 만나지도 않았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만나면 싸우는 것보다는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시점에 제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이었죠. 어느 주말에 같이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시면서 쓰러지셨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는 심장 초음파와 CT, 혈액 검사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하고 처치를 하니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지 몰라 초조하기만 했죠. 평소와는 다르게 하얗게 질린 피부색, 혈기를 잃어버린 입술,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셨던 적은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 있던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 아무 이상 없는 거 맞죠? 그냥 단순 피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환자분은 현재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심장에 잡음이 너무 심하고 심장 초음파 결과도 너무 안 좋아요. 이 정도면 하루빨리 수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호흡곤란이랑 흉통, 실신이 찾아온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기대 수명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빠르게 판단하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거라면 당연히 수술해야죠. 그런데 생각보다 심장 수술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문제는 결혼 준비로 인해 이미 제가 가지고 있던 돈들이 바닥났다는 점이었어요. 예비 신랑과 저는 예식장 계약금에 스튜디오 예약금까지 다 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는 수술비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수술비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지,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터져나갈 듯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건 어머니의 생사가 걸린 문제임에도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가던 저는 예비 신랑과 만나지 않아도 싸움을 했습니다. 뭐만 하면 날선 말투로 쏘아붙이는 저를 보다 못한 예비 신랑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건데?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들을 거 아니야. 아이, 무슨 말만 하면 툭툭거리고. 왜 그래?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사실 얼마 전에 엄마가 쓰러지셨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심장질환인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길어야 2년밖에 못 사신대. 근데 수술비가 만만치 않은 거야. 난 이미 결혼 준비로 돈 거의 다 써버린 상황인데 수술비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거 나도 모르게 자기한테 풀고 있었나 봐. 미안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을 했었어야지. 아이, 걱정하지 마. 우리 동기들 중에 큰 대학병원 다니는 동기들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 말을 들은 저는 그저 예비 신랑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말조차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부득이 입원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옆에서 24시간 상주할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간병인들이 케어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보호자가 있어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다니고 있던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간병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병원을 그만두고 예비 신랑에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병원 그만두기로 했어. 옆에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고 해서. 어? 아이, 차라리 간병인을 쓰지. 요즘은 그런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병원을 왜 그만둬? 간병인 안 쓰고 옆에 자기가 24시간 붙어 있다고 해서 당장 나아지시는 것도 아닐 텐데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지 그랬어. 내가 아니면 엄마 곁에 누가 지켜. 나는 무조건 엄마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야. 가족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럼. 결혼 준비는, 식장은, 비용은. 그렇게 갑자기 결혼까지 그만두면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자기는 우리 결혼하는 게 문제야? 우리 계획이 더 걱정되는 거냐고. 너는 엄마가 편찮으셔도 그렇게 속 편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 그렇게 저희는 그날을 기점으로 관계가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서로를 위한 행복에서 한 발짝 더 멀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물심양면으로 키워주셨던 어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소홀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은 넉넉하게 남아 있었기에 커피숍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뒤통수와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는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눈에 익은 모습은 딱히 얼굴을 보지 않아도 누구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 그 남자는 분명 예비 신랑이었어요. 분명히 이 시간에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는데 곧이어 커피숍 안으로 들어와 예비 신랑에게 걸어가는 여자를 보고 저는 발걸음을 돌려 자리에 앉았고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끌시끌한 카페가 아니었기에 둘의 대화는 제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선 처음 보세요? 의사시면 이런 자리 수도 없이 나가보셨을 것 같은데. 예, 좀 떨리네요. 제가 공부만 하느라고 이렇게 예쁜 여자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선도 처음이고요. 저는 선이라는 단어 하나만 듣고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랑이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동안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분노와 배신감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러나 저는 이내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끝을 내버리자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저는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다가가 큰 소리로 예비 신랑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더니 여기서 하는 거였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안녕하세요. 뭐야? 자기 그 욕을 어떻게? 여보라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 이 사람이랑 한 달 뒤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부예요. 두 분이 업무 목적으로 만났던 건 뭐건 간에 이렇게 여자랑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네요. 저기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유,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싶더라니. 여자 한 명 못 만나봤을 리가 없지. 아, 내가 너 같은 것들 한두 명 만나보는 줄 알아? 아, 진짜 재수가 없으라니까. 여자는 앞에 놓여있던 커피를 예비 신랑에게 그대로 들이부어 버리곤 망설임 없이 커피숍을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예비 신랑은 얼굴과 몸이 커피로 잔뜩 젖은 채로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쪽팔린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 꼴이 마치 물에 젖은 생쥐 같아 되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서 되려 뻔뻔하게 제게 소리를 지르는 꼴이 괘씸하기도 했어요. 우리 결혼 한 달 남았어. 1년도 아니고 한 달. 아무리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경우에 어긋나지 않아? 어떻게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선을 볼 수가 있어?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엄마 수술비 내가 알아보니까 5천 든다더라. 나는 지금 병원 차릴 돈 모은다고 바쁜데 그 돈 너네 엄마 수술비로 다 뺏길까봐 무서웠다고. 의사 타이틀 하나면 좋은 조건 여자들 줄을 서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눈 뜨고 코 벨 수는 없잖아. 아니 그래? 그래. 네가 네 입으로 직접 나랑 헤어지겠다고 떠들어줘서 고맙네. 그러면 그냥 네가 원하는 좋은 조건 여자 찾아가. 그리고 나는 너 돈 쓸 생각 조금도 없었어. 아이고 말은 잘하네. 그러면 네가 무슨 능력으로 수술비를 보태냐? 뭐 대출이라도 받으시게? 아니, 너는 몰랐겠지만 우리 집 돈 많어. 우리 아버지가 병원을 5개나 가지고 있는 재단 이사장이시거든. 나는 너한테 개원이 아니라 재단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방금 그 복을 네가 발로 걷어차 버렸네. 잠깐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집 이혼했다며?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만 살았다고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근데 무슨 아버지? 예비 신랑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혼란스러운 듯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사실 오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한 지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맞아요. 어릴 적 어머니와 지겹도록 싸웠던 저의 아버지 말입니다. 아마 친아버지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이 인간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다른 여자와 선을 보고 어머니의 수술비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입으로 똥을 싸대는 예비 신랑을 보며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신이 도운 걸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인성이 이따위인 걸 모른 채로 결혼을 했다가는 평생 동안 고생했을 테니까 말이죠. 사실 아버지와 처음으로 연락이 닿은 건 고등학생 무렵이었어요. 어쩌다 학교 정문 앞으로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서 만났었고 의전원 시절에도 몇 번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함께 했던 시절보다는 떨어져 있던 시절이 길었기에 선뜻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 얘기를 모두 들어주신 아버지는 흔쾌히 어머니의 수술비를 부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 만났을 때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네가 마음 편하게 나한테 연락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많이 아프냐? 수술비가 5천만 원이나 필요할 정도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하지 않으면 예후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선에서 해결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저도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또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돈만 노리고 연락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난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돈만 노리고 연락해도 된다. 아예 아빠는 그렇게 네가 연락 주는 것만으로도 기쁠 것 같거든. 그래도 너희 엄마가 너를 참 예쁘게 잘 키웠구나 싶네. 벌써 이렇게 커서 결혼 준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사까지 되고 어디서 일하고 있냐? 큰 병원에서 일하냐 아니면 개인 병원에서 일하냐? 그리고 결혼할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그냥 작은 소아과에서 페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사실 잘 모르겠고요. 아버지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나도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았지. 너희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아주 폐인처럼 정신없이. 그런데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가까운 지인 통해서 개원하는 병원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병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장님의 눈에 들었고 10년 넘게 거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병원장님이 나한테 좋은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 아버지도 저와 어머니만큼 치열하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가족 하나 없었던 병원장님은 아버지를 무한으로 신뢰해서 병원 재단의 이사장 자리까지 제안을 해주셨고 아버지는 고민을 하시다가 그 자리를 덥석 맡으셨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자신을 얼마나 믿으면 그렇게 큰 자리까지 맡길까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기대치에 맞춰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병원이 5개로 늘어났고 다음 달에 병원을 하나 더 오픈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밖에서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오고 계셨다는 게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고 여전히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자신 인생의 첫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기도 했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 지내는 게 더 좋아서 재혼은 생각도 없으시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으시다고 혼자가 좋으시다고 그렇게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조심스럽게 오픈하는 병원의 원장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마침 개원 예정인 병원이 소아과이기도 하고 원장 자리를 맡아줄 선생님을 찾고 있었거든. 가능하면 네가 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월급쟁이 의사만 해봐서. 못할 거 뭐가 있어.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경력을 쌓아야 나중에 큰 병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고민을 하다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호텔에서 계약서를 쓰기 위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광경을 마주하니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때 마침 호텔 커피숍 안으로 들어오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나가려고 했고 예비 신랑은 후다닥 달려와 거지처럼 울며 무릎을 꿇고 파리처럼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자기야, 내가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딱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면 안 될까? 왜? 우리 아빠가 병원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니? 미안한데 이미 버스는 떠났어. 떠난 버스는 잡을 수 없다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야. 아버지, 나가요. 오늘은 계약서가 아니라 다른 걸 좀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예비 신랑 안이 전 남자친구를 한심하게 바라보시며 한숨을 내쉬시고는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차에 탄 저는 솔직하게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는 말없이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보단 행동이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덤덤한 토닥임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줬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였죠. 갑작스러운 저와 아버지의 방문에 어머님과 아버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셨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을 돌아다니며 제가 그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사주었던 것들을 모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얘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너 뭐 약 먹었니? 정신 나간 짓을 한 건 제가 아니라 댁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결혼식 한 달 앞두고 딴 여자랑 선을 보러 다녀요. 아, 어머님. 그러고 보니까 그 귀걸이도 제가 예전에 선물로 드린 거죠. 이거 내놓으세요. 가지고 갈게요. 아유 얘가 아침 대바람부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어디 어른들 계시는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행패를 부리길. 막말로 네가 조금만 더 잘나고 돈도 잘 벌었어 봐라.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랑 선을 보러 다녔겠는가? 당신이 아들한테 선 보러 다니라고 나보다 좋은 조건 여자 만나라고 꼬드겼죠? 당신 아들은 당신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일 테니까 당연히 그 얘기 고지고대로 들었을 테고. 됐어요. 당신네들은 집안의 복을 걷어찬 거야. 절로 들어오는 흑동고래를 발로 걷어차서 쫓아낸 거라고 알아들어? 뭔 고래를 쫓아내? 아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똑바로 설명 좀 해봐. 어디 내 딸한테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를 치려거든 개념 없는 행동을 한 당신 아들한테나 소리를 지를 것이지 그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왜 소리를 치느냐고요? 아, 당신은 또 뭐 하는 사람이야? 식구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 관련 없으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저 유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내 딸이 험한 꼴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따라왔어요. 당신네들이 지금 우리 딸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간에 모시면 돼 못한다고 부모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아들놈도 그 모양일 수밖에.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개판 콩가루 집안인 걸 알았고 결혼도 몰릴 수 있어서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셔. 가자 유나야.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예비시댁을 나왔고 그리고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저를 태워주셨어요. 창문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가 예비 신랑이 다른 여자와 선을 보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결혼 후에 더 큰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신호대기 중에 조용히 이렇게 말을 꺼내셨어요. 미안하다 유나야. 아빠가 순간 너무 흥분해서 그만 너무 화를 낸 것 같구나. 괜히 네 입장이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모르겠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 입장이 곤란해질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다 끝난 사이인데요, 뭐. 그리고 아버지 엄청 듬직하셨어요. 이래서 다들 아빠 한다는 것도 느꼈고요. 아버지는 제 말에 아무 말 없이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동이 끝나고 저는 이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라는 걸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호텔 카페에서 전 남친과 선을 보던 여자는 입이 꽤 가볍고 인맥이 많은 대학병원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전 남친이 결혼 한 달 남기고 딴 사람과 맞선을 봤다는 사실이 아름아름 소문으로 퍼져나갔죠. 의사 커뮤니티라는 건 생각보다 꽤 좁은 곳이랍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 아는 관계가 되는 곳이었거든요. 처음엔 그 사람도 의사 타이틀이면 어디서든 대우를 받고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설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정도로 인간성이 개판 5분 전인 게 만천에 밝혀지면 누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주변 선후배며 의전원 동기들까지 모두 등을 돌려버렸다니 사실상 업계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도 했지만 말이죠. 어느 날은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걔 중증 외상외과에서 일하고 있었잖아. 근데 거기 병원에 정형외과, 흉부외과 할 거 없이 온 병원에 소문 쫙 돌아서 결국 그만뒀대. 아유, 오죽하면 환자들까지 수근거렸다고 하더라. 진짜? 하긴 병원이 원체 크니까 소문 한 번 돌면 확 퍼지는 건 시간 문제겠네. 간호사들도 있을 거고. 아, 장난 아니었대. 근데 더 웃긴 건 거기 병원에 이쁘다고 소문난 여자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작업을 걸고 찍적거렸댄다. 아, 너 잘 헤어진 거야. 그런 놈이랑 결혼하면 네 인생만 꼬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전 남친은 연줄과 명성을 다 잃고 서울 쪽에 있는 병원에는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결국 외딴 깡촌의 보건소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져 검색해보니 실제로 어느 지역 보건소 관련 블로그에 그 인간이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뻔뻔스러운 얼굴은 싹 가시고 얼굴빛이 까매져서 아주 죽을 상을 쓰고 있는데 그 꼴이 꽤나 봐줄만 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어르신들만 진료하며 바퀴벌레가 드글거리는 낡은 사택에서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인생을 망친 거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리고 전 남친 부모님도 뒤늦게 아버지께서 병원재단 이사장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폰이 뜨거워지도록 전화를 해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끝까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길래 받았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얘. 우리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우리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래. 아, 정말 미안하다. 원한다면 너를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전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그렇게 사세요. 내 위에 사람 없는 것처럼 내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라고요. 다시는 저한테 전화 걸지 마세요. 전화 걸거나 저 찾아오신다면 그땐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새로 오픈한 소아과의 원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페이닥터로 지내는 동안에는 빠듯하게 살아왔는데 그때가 전생으로 느껴질 정도로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소아과가 드물었기 때문에 옆 동네나 더 먼 곳에서도 환자들이 몰려들었고요. 이제는 소아과 의사라서 가난하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다정하고 친절한 원장 선생님으로 입소문이 나서 오히려 적자 걱정 없이 넉넉하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현재는 재활치료까지 잘 하시면서 기력을 되찾고 계셔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긴 했지만 두 분 다 예전처럼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함께 살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앙숙처럼 지내지도 않고 계세요. 그냥 가까운 친구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옛 상처를 되짚고 파헤치는 것보다는 서로 편하게 지내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이 저는 의외로 편안해 보여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버지와 저 역시 지난 세월의 서먹함을 차츰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한때는 전화 한 통에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많이 어색했었는데 이젠 딸 아빠라고 편하게 부르며 소아과 얘기나 일상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거든요. 결국 저에겐 더 좋은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아버지 덕에 제때 수술을 받아 건강을 되찾고 계시고 저도 아버지 재단의 소아과 원장이 되어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수입까지 안정적이니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 사람이랑 평생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정말 알 수 없는 건가 보다. 이런 걸로 이렇게 다 만나고 등 돌리면 끝일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하지. 그러게나 말이야. 그래도 나는 나쁘지 않은 걸. 우리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서로 늙었고 이전처럼 막 나쁜 감정도 없고 말이야. 우리 딸도 행복하지? 맞아요. 저는 지금 이 생활이 제일 만족스러워요. 엄마도 건강하게 이렇게 치료 잘 받고 옆에 계시고 아버지도 옆에 계시고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모든 게 정리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환자 기록을 확인하며 이 길을 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역시 곁에서 활짝 웃으며 제가 아이들을 진료하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때때로 병원으로 들러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고 업무가 끝나면 밥이나 한 끼 먹자며 제게 편하게 제안을 하시곤 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선을 볼 생각을 했던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았다면 얼마나 괴롭고 불행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찔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잘 정리하고 흘러가는 기억으로 놔둔 채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